자, 지난주까지 소설 수업을 열심히 했고요. 이번 주부터 현대 시로 들어갑니다. 자,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그걸 화자라고 하지요.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니? 라고 했을 때 말하는 주된 대상을 중심 대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밑에 보니까 필기 엄청 많지? 쌤이 또 할 말이 많아갖고 오늘 또 TV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펜, 색깔펜, 형광펜 꺼내 놓으시고 쌤이 하라는 대로 빨리빨리 잘 해야 돼. 1시간 남았으니까 집중 잘 해봅시다. 자, 중심 대상은 시에서 말하는 대상인데 그거는 그냥 소재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라면 등장하는 인물일 수 있고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청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시 작품이 뭐냐면 탄궁가라는 작품이었어요. 이거 써줄게. 한탄한다. 궁은 궁핍할 때 궁자야. 궁핍 쉬운 말로 가난이라고 하죠. 가난을 한탄하는 노래래. 엥? 그러면 중심 대상이 뭘까 얘들아? 가난, 그렇지. 맞아.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야. 그럼 가난이 중심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형태가 없는 것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하늘이 정한 가난을 설마 한들 어떻게 하겠니? 가난한 거 내 팔자인데 서러워해서 뭐 하겠니? 의미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뭐야?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늘이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시적 대상, 즉 상황에 대해서요. 어쩔 수 없네 라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네. 자, 오늘 이렇게 시적 대상뿐만이 아니라 대상, 그리고 상황,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태도까지 배워볼 겁니다. 자, 우선 그 전에 화자가 시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세 가지부터 살펴볼 거야. 형광펜 먼저 들고 1, 2, 3번 형광펜 긋고 시작하자. 1번 표면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 표면적 화자까지 형광펜 그어주고, 두 번째는 추측할 수 있는 경우 여기다 밑줄 그어줘. 직접 드러나지는 않는데 추측할 수 있는 경우야. 다음 세 번째,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 1, 2, 3번 다 그었지? 자, 그럼 펜 들고 표시하자. 1번부터 표면적 화자에 이렇게 네모 또는 동그라미 해줘. 표면에 직접 드러나 있으면 걔는 표면적 화자라고 합니다. 자,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나 우리 같은 1인칭 표현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표현이 쓰이면 화자가 겉에도 다 드러나 있네? 그냥 겉으로도 다 알 수 있네? 라고 해서 표면적 화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화자의 존재감이 분명하지?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화자가 중요하다는 거야. 화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화자에 주목을 해주면 돼요. 아래처럼 나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때 말입니다. 자, 다음 2번 여기다 적어줘.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이때는 이면적 화자라는 말을 써요. 표면의 반대말 이면. 이면적 화자. 추측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화자가 있기는 있는데 화자가 숨겨져 있는 거 보니까 화자보다는 뭐가 조금 더 중요할까? 중심 대상이랑 화자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겠네. 그래서 중심 대상과의 관계에 주목해서 작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작품 볼까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고 얘기해. 그러면 얘들아, 너네 집에 가서 엄마야, 아빠야 이러고 얘기해요. 안 하죠, 그쵸? 자, 이렇게 부르는 거 아기 때만 이렇게 부른단 말이지. 그래서 화자가 아이구나. 근데 누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자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나요? 아니지. 나나 우리 같은 표현, 화자 자기를 가리키는 표현은 없고 엄마 누나를 부르기만 해. 그럼 화자 자기보다는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엄마 누나랑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이런 예쁜 강변에 살고 싶다라는 화자의 소망, 그리고 이 대상과 같이 지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알겠죠? 자, 이번엔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화자를 가리키는 말도 없고 정보도 없다? 그러면 화자보다 뭐가 중요할까? 여기 밑줄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대상을 찾아서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화자가 숨겨져 있고 누군지도 몰라? 그럼 화자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대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밑에 보니까요. 요거 중세 국어 할 때 엄청 많이 본 거네? 용비어천가였어요. 기억나니? 자, 첫 번째 줄 봐봐. 뿌리 깊은 나무는 이라고 하면서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무의 속성 세 가지가 나와. 뿌리가 깊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꽃 좋고 열매 많다. 이거 전부 나무의 속성이지요? 나무의 특성을 쭉 알려줘.
일단 물, 두 번째는 물이야. 물이 샘이 깊다, 가뭄에도 그치지 않는다, 내를 잃어서 바다에 간다. 전부 다 물에 대한 얘기네. 화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지. 그럼 얘들아, 굳이 화자는 얘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중요해? 아니죠. 대상의 속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드러나냐, 숨겨져 있냐, 아니면 아예 안 보이냐, 이것에 따라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자, 하면 이제 문제 2, 3, 4, 5번 4개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 1분. 금방 해. 자, 답을 맞춰볼게. 2번부터. 자, 2번 얘는 일단 작가 이름이 틀려서 이거 좀 고쳐놓고 시작할게요. 맹사 성의 강호사시가입니다. 자, 저때 강은 강과 호수라는 뜻인데 결국 자연을 의미하고요. 사시는 사계절이라는 뜻이야. 몰랐으면 꼭 알아두기야. 사시, 사계절. 자, 그럼 작품이 어떻게 전개되겠어? 사계절에 따라서 전개가 되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겨울에 관한 얘기예요. 겨울이 드니 눈이 많이 온다. 최근에 눈 되게 많이 왔지? 눈오리 열심히 만들었어? 저는 눈 많이 와서 운전하기 힘들다. 길 다 땡땡 얼었네. 큰일이다. 이러면서 운전이나 했어요. 자,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는다고 했는데 삿갓은 뭔지 알지? 모자야, 모자. 도롱이는 뭐죠? 윤서야, 도롱이 뭐지? 비옷입니다. 비옷. 주연서야 알았지요? 이거 비옷이야. 알고 있었어?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도롱이는 비옷입니다. 자, 삿갓을 쓰고 도롱이를 쓴다. 옆에서 우산 씌워줘 이러는 거 아니고 본인이 입고 가니까 이거 보통 소박한 태도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시어야. 알아두면 좋아. 삿갓과 도롱이. 야, 이 몸이 춥지 아니함도. 이 몸 누굽니까? 화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쓰는 말이야. 이 몸이 춥지 아니함도 임금의 은혜다 라고 하면서 화자가 겨울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럼 얘들아, 중심 대상이 뭐야? 도롱이야? 삿갓이야? 아니지? 뭐예요? 겨울입니다. 겨울. 그래서 2번의 답 O, 3번의 답도 O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얘는 작가랑 작품 제목이 없더라고. 써주세요. 서정주의 추천사. 이때 추천은 비추천 이거 아니고 그네를 탄다라는 뜻입니다. 그네를 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자, 그네줄을 밀어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하면서 향단이한테 요청을 하고 있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향단이는 화자가 아니라 청자네. 부르고 있으니까. 화자는 누군데요? 향단이를 부르면서 향단이한테 명령까지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지? 춘향이. 그렇죠. 그래서 화자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화자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정보가 있어요. 추측할 수 있어요. 춘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답 2번. 다음에 5번은 시인 화자는 다르다. 시인은 시를 쓰는 사람, 화자는 그 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개념이야. 왜 소설에서 작가와 서술자가 다르듯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화자, 그리고 시를 쓴 사람은 시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넘어가서 정서와 태도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정서는 뭐냐면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감정. 자, 밑줄 똑같이 그어줄까 얘들아? 근데 여러분 설날 연휴에 뭐 했어요? 좀 누워서 쉬셨습니까? 저는 잠깐 쉬었어요. 한 반나절 정도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멍하면서 천장을 구경했습니다. 자, 그때 제 마음속에 우울감, 슬픔, 분노 또는 뭐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상황이 주어지거나 어떤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제 그 마음속에 딱히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 자,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이 생겨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언제나 상황과 함께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자 찾고 상황 찾고 그 상황에 따른 정서를 찾고 태도를 찾아라 라고 말하는 거야. 자, 태도는요, 이런 상황과 정서에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슬퍼. 그럼 울고만 있을 거야? 아니면은 울고 눈물 닦고 일어날 거야? 그냥 계속 누워만 있을 건지, 아니면 일어나서 내가 할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태도라고 말해요. 자, 밑에서 상황과 정서, 태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송미인곡입니다. 되게 많지? 이런 거 보면은 다 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거, 중요한 거 위주로 써주면 돼. 자, 자다가 일어나서 창문 열고 보니까 가엾은 그림자만 나를 따라오고 있대. 엥? 그러면 나를 따르는 그림자 누구 거예요? 내 거지. 그럼 이 그림자는 나란 말이야, 결국. 자, 여기서 보조사만을 활용해서 화자의 상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조사만은 제한, 한정이라는 뜻이 있어. 오직 그것 이라는 뜻을 가지죠. 자,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오직 그림자만 나를 따르고 다른 존재는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야. 맞지? 그림자만 있다라는 거 결국 나 혼자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나 혼자 놓여있는 상황을 읽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조사만을 사용해서 그림자만이 나를 따를 뿐이로구나, 이런 의존명사를 활용해서 외로움의 정서를 읽어낼 수가 있어. 야, 내가 그냥 혼자 있어. 근데 혼자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굳이 혼자구나 이런 말도 안 해. 그냥 이러고 앉아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그림자만 나를 따라올 뿐이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자신이 혼자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쓸쓸해하고 있다라는 정서까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야. 자, 다음.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 낮에 갑자기 죽겠다고요? 왜 그러시는 거죠? 이미 계신 창문 안을 환하게 비춰줄 거래. 그러면 지금 나는 임이랑 떨어져 있는 거네? 맞죠? 아까 혼자 있다고도 했고 임 계신 창문 안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화자가 있는 곳이랑 임 계신 곳이 서로 다른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임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안을 환하게 비춰주고 싶대. 자, 그럼 나는 임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이별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의 관계를 끝내지는 않았더라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근데 내가 임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잘 자거나 말거나 있는 공간이 환하거나 어둡거나 내 알바임? 알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거기를 굳이 환하게 비춰주고 싶다는 건 내가 임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임을 계속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대.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극단적으로? 살아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없기 때문인 거야. 살아서는 내가 당신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지. 그럼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이루겠다고 하니까 임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강인한 의지를 읽어볼 수가 있네. 맞나요? 해서 우리는 지금 뭐 파악해봤냐? 여기에서 상황과 정서, 그 다음 여기에서도 정서와 태도를 읽어볼 수 있었어. 알겠니? 쉽지? 설명이 길었지만 다 아는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화자, 정서, 상황, 태도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크게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로 한번 나눠볼게. 자주 나오는 거, 고전 시가에 또 자주 나오는 것들이네. 자, 뜻에다 밑줄 한 번씩 그어놓고 시작합시다. 안빈낙도. 옆에다 안분지족을 써주고 소박한 것에 만족한다. 안빈낙도도 만족인데요. 여기 낙이 즐길 낙자거든. 그래서 즐거워하는 태도가 더 많이 나오면 안빈낙도를 특별히 더 써줍니다. 안분지족 분수를 편안하게 여기고 만족한다 라는 뜻이야. 분이 분수, 안은 편안할 안자, 조금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안빈낙도 할 때 비는 가난 빈자고 안은 아까랑 똑같아. 낙은 즐김이라는 뜻이라고 했어. 소박한 것에 만족하는 태도야. 오른쪽 보면 예문에 단표노항이라고 써있지. 단표노항 무슨 뜻이야? 소박한 삶, 이렇게만 알고 계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항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야. 누항사 할 때 누항이 뭔지 배웠지? 누추한 곳이라는 뜻이었죠? 근데 거기에 밥이랑 물만 있으면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밥상에 아빠가 밥 차려줬는데 밥 한 공기에 물 한 잔만 떠있어. 그럼 어떡할 거야? 아빠 나 뭐 잘못했어? 아빠 뭐 서운한 일 있어?
왜 그래? 이럴 거잖아, 그쵸? 야, 우린 불안해진다고?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여기고 있죠? 안분지족, 안빈낙도입니다. 자, 다음에 자연 친화는 자연을 좋아하는 거. 근데 이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연이랑 완전 하나가 됐어. 우리 완전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 같아. 이심전심 얘도 같이 적어줄게. 마음이 완전 잘 통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네 마음이 뭔지 다 알 것 같아. 그러면 왜 친구들 친한 친구 보면 얼굴만 봐도 이렇게 무슨 생각하고 있구만 다 아는 경우 있죠. 그것처럼 대상이랑 나랑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물, 이게 사물이거든? 근데 대상이라고 해석하면 돼. 아는 나, 아자야. 사물이랑 내가 한 몸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물화일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자,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외에 어떤 친구가 있겠니? 쟤네 내 친구야 라고 하면서 친한 척 하는 거 느껴지시죠? 근데 여기는 아직 그래도 거리가 좀 느껴져. 쟤네 내 친구야 라고 해. 왜 우리 같은 반 친구도 내 친구야 이렇게 소개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가까우면 물화일체라는 말을 써. 백구야 나 알지 마라. 걔한테 갑자기 말을 걸어. 갈매기한테. 갈매기 날아가는데 야 가지마. 그러면서 너와 함께 속세를 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랑 같이 지낼 거래. 우리 함께 속세를 잊으면서 살아보재. 나 너랑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아. 우리 가치관이 똑같아. 라고 하면서 아이 너나 나나 뭐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물화일체라는 말을 조금 더 써주는 거야. 야 밑에 예문은 안 써도 되고 한번 읽어만 봐. 우리 많이 봤던 거거든. 말씀 이거 뭐겠어? 말입니다. 얘는 뭘까요? 웃음입니다. 웃음. 말하지도 웃지도 않아도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뜻이거든. 이거 뭐 보면서 한 거냐면 먼 외를 바라보면서 한 말이야. 외가 뭐죠? 산, 그치? 산을 바라보면서 산, 그래 너 말 못하지. 그래 맞아 너 웃지도 못하지. 근데 그래도 너 좋다 이러고 있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마음이 통해요 라는 이심전심의 태도가 나타나 있는 거지. 이럴 때 물화일체라고 해요. 왜 우리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랑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편안하잖아요. 그쵸? 그런 경지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여기는 키워드에 밑줄 그어가면서 보자. 자 먼저 비판은 화자가 어떤 대상이 하고 있는 것 또는 그 상황이 밑줄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 이게 비판. 근데 여기에 더해서 비웃는 거야. 뭐 하냐? 라고 하면서 비웃어. 그러면 네가 하고 있는 행동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비판적 인식이 깔려있는 거야. 자 뒤에다 밑줄. 바탕에 비판적 태도가 깔려있음. 밑줄 긋고 별표 하나 달아줘. 냉소는 기본적으로 비판을 깔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 비웃음을 이제 끼얹은 거지. 쌀쌀하게 비웃는 것. 자, 냉소랑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말 조소가 있습니다. 비웃음, 걔가 조소야. 조소, 비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조소, 냉소 둘 다 비웃는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비관에도 별표 하나. 비관은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앞으로 나 안 될 거야. 내가 뭐 열심히 해봤자 되겠어? 나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비관이야. 근데 그래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성적이 오를 거야. 나중에 좋은 일이 가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낙관입니다. 다음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 바라는 것, 나의 이상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현실과 차이가 날 때, 격차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체념은 포기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의지겠죠? 체념의 반대말 의지. 그리고 운명론적 수용은 우리 아까 가볍게 봤어. 하늘의 뜻,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나 자 밑줄 자연의 순리하고 이치라고 써줘. 자연의 순리와 연결지어서 받아들이는 태도. 그럼 운명으로 받아들이네. 이거 수용이라고 하죠. 운명론적 수용입니다. 자, 운명론적 수용 아까 봤던 탐군가에 잘 나타나 있거든. 한 번만 더 봅시다. 아유, 이 원수 가난 귀신을 어떻게 하면 떠나보낼까? 원수라고도 하고 떠나보내고 싶으니까 얘는 부정적 시연해. 가난 싫어. 근데 얘가 마치 귀신처럼 들러붙어 있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비유했네. 근데 사람의 힘으로 떠나보내지겠냐? 돼, 안 돼? 안 돼. 하늘이 정한 것이니 어떻게 하겠니? 어쩔 수가 없어. 분순이 서러워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해. 나의 팔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지. 운명론적 수용이야. 자 이번에는 3번 부재하는 상황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부재의 밑줄 얘는 없다 라는 걸 좀 교양 있게 표현한 한자어죠. 자
자, 없다라는 뜻이야. 왜 없을까? 이별했거나 또는 상대가 죽어서 내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슬프죠. 이때 슬픈 마음을 한자로는 애상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애상감의 별표. 애상적 태도, 애상적 정서, 애상감 전부 슬프다라는 말이야. 이게 애가 여기 한 글자 더 써줄까? 비애라고 하면 이게 슬픔이야. 비애. 비애가 슬픔이에요. 자, 그럼 슬픔은 알겠어. 자, 상실감. 요건 어떨 때 쓰는 것이냐? 여러분, 저의 이상형이 누구죠? 선생님 이상형? 이제 세뇌가 될 법도 한데. 송강. 송강. 잘생겼지? 그랬더니 어제는 앞에서 애가 어리둥절한 표정. 선생님 감자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제가 감자상 옛날에 좋아했다고 그 얘기도 해줬었거든. 감자 끊었어. 감자 끊었다 지금 몇 달째 얘기하니. 감자 끊었다잉? 아니야, 나 미남 좋아해. 자, 어쨌든 근데 제가 송강이 지금 제 곁에 없으시잖아요, 그쵸? 그분이 제 남자친구가 아니죠? 제 곁에 없지. 대상이 부재하죠, 맞지? 근데 여기서 나는 송강을 상실했어. 이상하지? 느낌이 어색하죠? 상실했다고? 왜 어색하게 느껴질까? 그래, 그치? 제가 그분을 가졌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유, 똑똑하네 우리 애기들. 자, 이렇게 상실감은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내 곁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원래 함께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이제 만날 수 없을 때, 그럴 때 상실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아유, 똑똑하구만.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자, 4번. 자, 4번은 이제 반성과 성찰입니다. 나의 삶과 태도를 돌이켜보는 것이에요. 자, 잘했고 이제 우리 문제 6, 7, 8번 3개 해볼 겁니다. 자, 여기는 문제 푸는 거 쉬운데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문제는 다 풀어봤을까? 담쌤이랑 작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제목이 임의 침묵이었습니다. 임이 말하지 않는 상황인가 보네. 그리고 첫 번째 줄을 보니까 임은 갔대. 아, 그래서 말이 없었구나. 여기 상황이 나오죠? 시적 상황. 자, 시적 상황, 임이 떠나간 임과 이별한 상황인가 봐. 그리고 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건가 보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줄에서 시적 대상과 상황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라는 감탄사 사용해서 정서를 잘 표현해주고 있고, 사랑하는 나의 임은 같다.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네. 아까 화자가 드러나는 방식 3가지가 있댔지. 아예 안 보이거나 힌트만 있거나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경우. 얘는 1인칭 표현이 있으니까 무슨 화자야? 땡땡적 화자? 표면적 화자. 그렇지. 표면적 화자가 나타나 있네요. 자, 그럼 이때에는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보자고 했지?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여기 주목해 보자고 했지. 우리 상황, 정서, 태도 한번 다 찾아보자고. 상황, 대상 찾았고 정서랑 화자의 태도만 찾으면 되겠네. 근데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다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야. 이미 떠나간 게 화자에게 매우 중요한 상황인가 봐.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해서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대. 여러분, 차마 이런 부사어가요 그냥 쓰인 게 아니야. 시인은
짧은 그 시라는 형태의 자신의 정서를 응축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을 자꾸 다듬거든요. 근데 이 말이 들어갔다는 건 이 부사어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나의 뉘앙스가 있다는 거야. 한번 읽어볼까? 차마를 빼보세요. 사랑하는 임은 같습니다. 나를 떨치고 갔습니다. 라고 하면 이미 나한테 미련 있어 보여 없어 보여?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쵸? 나를 이렇게 떨궈내고 갔다 라는 느낌이 들지. 근데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라고 하면 마음 아파 보여 안 아파 보여? 임도 마음이 좀 아파 보이죠.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억지로 옮겨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아마 임도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나는 향기로운 임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임의 얼굴에 눈 멀었다 라고 하면서 임의 속성이 잠깐 나타나네요. 임의 말소리도 너무 듣기 좋고 임의 얼굴도 너무 아름다운가 봐. 자, 실제로 객관적으로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이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또 목소리도 너무 좋게 들리고 그렇죠? 내가 임을 너무 사랑하나 봐. 야, 사랑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자, 여기 한번 밑줄 그어봐.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 표현을 2번 사용했네. 이런 거 이중부정이라고 하죠. 이중부정 결국 긍정이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근데 내가 이거 굳이 왜 강조하냐면 재작년 육모 그리고 수능에서 수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필을 어렵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중부정 표현을 너무 많이 쓴 문헌이 있었어. 근데 그게 한 번 쓰이면 이렇게 한 번 쓰이면 그치 긍정이지 하고 우리가 머리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잖아. 너무 헷갈려. 그래서 앞으로 습관을 좀 들여보십시오. 부정 표현을 그냥 둘 다 지우세요. X 그냥 쳐놔. 아니한 것은 아니다. 그냥 둘 다 지워버려. 여기까지만 해석하는 거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뭐 했다? 염려하고 경계했다. 그럼 헤어질 것을 조심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쉽지? 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게 대상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 같은 가족일 수도 있죠. 친구가 너무 좋으면 괜히 그런 생각하지 않아? 얘 전학하면 어떡하지? 야, 너 전학가지 마. 괜히 그런 얘기도 하고. 일단 뭐 우리 강아지나 아니면 저희 삼촌은 요즘 햄스터를 키우시더라고요. 햄스터 너무 귀엽더라. 그 인터넷 짤에서 본 햄스터랑 똑같이 생겼어. 너무 신기했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햄스터는 다 똑같은 건가? 그런 생각까지요. 아무튼 그런 애들을 보면서 얘가 수명이 뭐 몇 년이라던데 그때 뭐 이렇게 오래 못 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감정도 가지는 거야. 화자도 그랬나 봐. 우리 헤어질 것을 미리 경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겪으면 언제나 마음이 아프지. 이별은 원치 않는 것이니까.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슬픔에 터진다. 자, 그럼 놀란 가슴의 밑줄, 슬픔의 밑줄. 내가 이거 왜 적었게? 여러분 2글자만 쓰면 돼. 이게 뭐지? 정서. 화자의 정서니까. 자,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정서가 생겨난다고 했지? 이별하면 이렇게 슬프다는 거야. 자, 하지만 그러면 시상이 바뀐다는 건데? 시상 전환이 일어나네? 위에서 무슨 얘기했지? 이별해서 슬프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럼 더 이상 슬퍼만 하지 않는다는 건가? 맞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내가 울고만 있는 건 스스로 사랑을 깨뜨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뭐 할 거냐면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네모, 슬픔의 힘을 옮겨서 어디다 네모할까? 희망으로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대. 이게 뭔 소리? 슬픔의 힘을 희망에 들이부었다? 정수박이가 정수리거든? 정수리에 들이부었다? 이게 뭔 소리일까? 나의 슬픔을 뭘로 바꿨어? 희망으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자, 얘를 2글자로 써볼게. 전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하였다. 자, 화자는 지금 이별의 상황 속에서 슬픔의 정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울면서 그냥 엎어져만 있어? 아니지. 내가 슬퍼만 하면 뭐 하겠니? 그건 사랑을 깨뜨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래? 여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야. 슬퍼만 하지 않고 희망으로 바꾸겠다라는 나의 자세. 맞죠? 근데 희망의 정수박에 들이부었다? 뭔지 잘 모르겠지. 조금 더 읽어보자. 만날 때 헤어질 것을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떠났지. 떠나서 지금 슬프잖아. 떠날 때 다시 만날 걸 믿는데. 아하, 요게 희망이네요. 그쵸? 우리 다시 만날 거라고 믿는데.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 그게 있으면 계속 살아갈 수 있겠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임은 같지만 맞아, 우리 이별한 상황이야. 하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않았대. 이게 뭔 소리?
우리 다시 만날 거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영영 임을 보낸 게 아니래. 그래서 우리는 헤어졌지만 헤어진 게 아니래. 자, 보니까 표면에 모순이 있지요. 아니 떠나갔는데 보내지 않았다니 모순이 있어. 하지만 그 의미 우리 다 알고 있지? 내 마음속에서 영영 당신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므로 우린 헤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 쓰셨으면 다음. 자, 제 곡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랑의 노래는 이게 화자의 정서네요. 그쵸?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노래는 임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근데 이미 여전히 대답을 해주지 못하네요. 하지만 이미 대답하지 않아도 나는 그대를 계속 사랑한다는 얘기네.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 노래를 부른다네. 화자의 정서, 여전히 임을 사랑한다는 거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시는 한용운이 쓴 작품인데요. 여러분 한용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배경 지식 혹시 있습니까? 어떤 분이지요? 동아 알아? 잘 몰라? 뭐 안 들려 엄마. 너 목소리 크잖아. 교양 알아? 오, 맞아요. 자, 한용운은 일단 요거부터 적어주세요. 승려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셨습니다. 그래서 한용운의 시를 읽으면 임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임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절대론적 관점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고요. 두 번째, 승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종교적 절대자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독립운동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조국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는 3번 뜻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이미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이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주권을 갖다 바쳤습니까? 아니죠. 국권을 침탈당한 거지. 우린 빼앗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뭐라고 한 거야?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하지만 지금은 국권을 피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이야기를 건네줄 수가 없지 해서 이미 침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화자는 이걸 포기할 수 있어?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곡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랑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는 거야. 이미 떠나갔지만 우리 조국의 주권을 빼앗겼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않았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계속해서 우리 조국을 사랑할 거야 라는 마음이 담긴 시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답을 맞출게요. 자, 6번의 답 O. 역설적 표현. 임을 보냈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7번. 놀란 가슴 새로운 슬픔을 터진다. 밑줄만 한번 그어볼까? 추상적인 감정. 맞지? 감정은 추상적이야. 자, 추상적은 무슨 뜻이었냐면 감각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 자, 우리의 오감이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눈으로 보는 시각, 코로 맡는 후각, 입으로 맛보는 미각, 그 다음 귀로 듣는 촉각, 청각, 그 다음 피부로 만지는 촉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할 수 없는 것이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의 반대말은 구체적. 맞아요. 구체적이라는 거 감각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서리서리 접었다가 맞나? 구비구비 펴리라 라고 했을 때 접고 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것으로 표현했으니까 그게 추상의 구체화였지. 자, 저거 알아두시고, 놀람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어. 풍선이 빵 하고 터지는 거 눈으로 볼 수 있죠? 시각적 형상하고 슬픔을 드러낸다. 얘도 O입니다. 근데 8번, 아까 산이랑 단풍나무 숲이라는 자연이 언급되기는 하였지만 이거 자연이 핵심이 아니죠. 우리가 이별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일 뿐이지 그래서 자연 친화적 태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연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정서의 표현 방법으로 갑시다.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은 직접 말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한숨이 계속 나오네, 눈물이 자꾸 나네, 나 왜 이렇게 쓸데없이 지금 생각이 많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 정서를 그대로 말해주는 방식이 있어. 누가 말해줘? 화자가 말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화자가 자기 정서를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정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밑줄만 그어. 상황과 대상에 대해서만 설명해. 내가 저번에 예시로 들었던 거 기억나? 소설 속에서 인물의 심리를 제시할 때 간접 제시의 방법. 어떤 여자가 앉아있어. 그 여자의 창문 밖으로는 날씨가 굳고 하늘은 흐렸고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어. 휘잉하는 바람 소리만 들려와. 이 여인의 내면이 어떨 것 같아? 쓸쓸할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
배경의 묘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지?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게 간접적인 방식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정서 말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보조관념을 내세우는 비유를 사용했어. 그럼 이거 다 간접적인 방식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밑에 부평초라는 풀이 있어요. 이 풀은 뿌리가 없습니다. 애기들, 뿌리 없는 풀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양분을 흡수하죠?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과는 그런 생각까지만 해. 더 이상은 못해. 뿌리가 없는데 양분을 어떻게?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죠. 근데 화자는 뭐라고 해? 아이고 얘는 떠도는 신세구나 라고 얘기를 해.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오는 길에 막 까치가 울고 있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 그냥 까치야 너도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내가 오늘 너무 슬퍼. 너무 우울해. 근데 저기 까치가 울고 있어. 그러면 그래 너도 쓸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마찬가지야. 부평초를 보면서 양분을 어떻게 이게 아니라 떠도는 신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본인이 떠도는 신세이거나 또는 주변에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자신의 상황이나 정서를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평초라는 이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 다른 대상을 통해서 제시하는 간접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별표 하나씩 달아주고 감정이입 형광펜 그어볼게요. 마치 대상이 화자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이게 감정이입입니다. 키워드는 동일시. 너랑 나랑 감정이 똑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된 대상? 쌤 이거 감정이입이잖아요.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라고 하더라? 포함관계, 객관적 상관물 요 안에 감정이입이 들어갑니다. 자, 감정이입은 대상이랑 나랑 정서가 똑같아 라고 여기는 거지. 그래서 화자가 대상의 정서를 제시하면서 쟤랑 나랑 똑같아 라고 하는 것이고, 객관적 상관물은 대상의 정서는 안 보여. 그냥 오직 객관적 상관물은 어떻냐면 대상이 그냥 놓여있다? 근데 걔를 보면서 내가 슬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기 빈 배가 놓여있어. 근데 내가 이별한 사람이야. 그럼 그냥 놓여있는 배를 봐. 내가 배가 쓸쓸해하네? 이런 얘기 안 했지. 근데 저 빈 배를 보면 그치 너도 나처럼 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배를 봤을 때 내가 슬퍼져. 그럼 이때 배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배가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나. 그걸 보면서 화자가 그래 배야 너도 쓸쓸해서 울고 있구나 라고 표현하면 이건 뭐지? 그때는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대상의 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면, 그리고 대상의 정서가 화자와 같으면 걔는 감정이입. 대상의 정서를 특별히 제시하지 않는데 그냥 나의 처지가 강조되면 걔는 그냥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 한번 적어줄까 얘들아? 자, 오직 객관적 상관물일 때에는 대상의 정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걔는 거기 있는 사물일 뿐이야. 근데 화자가 그 대상에게 영향을 받아. 그러면 얘가 객관적 상관물이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늘 헤어졌어. 나 오늘 헤어졌어. 길을 걷는데 길에 커플이 너무 많아. 그럼 그 커플은 객관적 상관물이야. 왜냐하면 그 커플들을 보고 나의 쓸쓸한 처지, 쟤네들은 함께 있는데 나는 혼자이구나 라는 나의 처지가 강조되어서 내가 더 쓸쓸해졌으니까. 그때 커플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키워드는 심화와 환기입니다. 심화는 더 깊어진다는 뜻이고 환기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너무 지금 따뜻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춥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들아 환기하자 라고 하면 여러분 뭐 할 거야? 창문을 확 하고 열 거지. 창문을 열면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확 하고 밀려들면서 아 맞아 겨울이지 아 춥다 하면서 추위를 다시 느끼게 돼. 이게 환기야.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 대상을 보고 그 커플들을 보고 내가 쓸쓸하고 외로워졌어. 이걸 환기라고 합니다. 감정의 환기.
자, 반면 감정이입은 대상의 정서가 제시됩니다. 저 물도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라고 했을 때 물이 울고 있다라는 정서가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물과 소통할 수 없어. 물은 감정이 없잖아. 근데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다? 결국 화자의 정서라는 거야. 대상의 정서와 화자의 정서가 똑같다고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 대상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이고 대상의 화자의 정서를 덧씌워서 투영하여서 바라보는 거야. 이걸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 예시작품 하나만 더 봅시다. 산꿩도 서럽게 울었다 라고 했을 때 산꿩이 서럽게 우는지 즐거워서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어. 왜 서럽게 운다고 생각해? 화자가 서러우니까 얘기하는 거죠. 얘는 뭐야?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감정이입. 하지만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에 속하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써있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알겠지요? 자, 다음 옆에는 뭐 하냐면 5번 문제 하나만 풀어보십시오. 5번 문제. 5번 문제. 자, 5번 바로 볼까요? 저물녘 오동잎에 내리는 비, 외기럭이 울며 갈 때. 여러분 딱 요것만 볼게. 외기럭이 울며 갈 때. 자, 그럼 이 외기럭이는 객관적 상관물이네. 왜냐면 화자의 슬픔의 정서를 어떻게 보여주니까? 간접적으로 보여주니까. 내가 울고 있다가 아니라 외기럭이가 울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외기럭이를 통해서 화자의 슬픈 정서를 보여주니까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소재인 거야. 맞죠?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모두 화자가 자기 정서를 직접 말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넘어가자. 자, 이제 거리감. 자, 거리감.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 거리가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화야, 너는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핀 거야? 아유, 우리 매화 대단하네 라고 하면 매화를 가까이 두고 사랑하고 칭찬해주는 것이지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다? 그럼 거리가 멀다라고 합니다. 예시, 그리움의 감정이에요. 적었어? 근데 좀 의아하지 않아? 그리움은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 좋아하니까 그리워하는 거 아니야? 긍정적인 감정 아닌가? 얘들아, 내 옆에 있으면서 나랑 이렇게 꼭 붙어서 같이 사랑하는 게 좋지. 멀리 떨어져서 그리워하는 게 좋아? 아니죠.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지금 내 곁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이지. 내 곁에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 상황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 지금 만나지 못하지. 우리 소통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요? 좋아. 자, 그럼 화자의 어조로 넘어갑시다. 어조는 상황, 태도가 들어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정적인 말투를 말합니다. 네, 이 말투를 통해서 있지 상황이랑 정서를 느낄 수가 있어. 얘들아, 그냥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친절하게 수업을 하고 있죠. 왜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듣고 있어서 얘기들이 끄덕끄덕도 하고 집중도 하고 너무 잘 듣고 있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막 졸기 시작해. 저를 쳐다보지 않음. 갑자기 막 필기도 안 함. 막 이러고 나를 관람함. 이러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말투가 차가워지겠지요? 웃지도 않겠죠? 자, 저의 말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교실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저의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지. 시에서도 마찬가지야. 화자가 놓여있는, 자 넘어가자. 어조의 기능으로 먼저 밑줄 그을게. 시의 분위기, 우리 반 분위기를 알 수 있어. 말하는 사람 저의 정서도 알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도 알 수 있어. 이런 게 전부 어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위에 어조의 변화도 밑줄 그을게. 자,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정서가 변화했죠? 여러분 갑자기 안 들으면 저 너무 슬퍼지고 화가 나겠지? 정서가 바뀌면서 말투도 함께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조를 읽어주는 거 무엇에도 도움이 되냐면 주제 파악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조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1, 2, 3번 있는데 있지. 3번 X치고 이렇게 고쳐줄 거야. 독백체, 말을 건네는 방식, 그리고 대화 형식이 있습니다.
쌤이 대화체 왜 지웠게? 했더니 앞에서 틀려서요. 왜 틀렸어요? 저건 대화체, 요것만 대화체라고 부르면 안 돼. 여러분, 이 1, 2, 3번 중에 대화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뭘까요? 말을 건네는 방식. 쟤도 대화체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거 혹시 기억나? 요거? 안 보고도 혼자 잘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앞에 보세요. 자, 독백체. 이거 다 필기. 얘들아, 빈 공간에. 자, 독백체랑 대화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뭘까? 서영아, 독백체, 대화체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하나도 안 들려. 구분하는 기준은 청자의 유무입니다. 독백체는 청자가 없어요. 근데 대화체는 일단 청자가 있어.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화자가 말을 건네는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고. 독백체는 청자의 존재감이 없이 화자 혼자 떠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청자 유무에 따라서 독백체와 대화체를 나눕니다. 그럼 대화체는 다시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냐?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저 청자가 말을 하니 안 하니? 이게 달라요. 우리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죠? 아주 고마워. 자, 그럼 우리는 대화 형식을 따르고 있는 거야. 자, 화자 1번 저지요. 제가 주된 화자죠. 자, 주 화자가 이야기를 하면 청자가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송미인고 배웠던 거 기억나? 그거 대화체로 되어 있었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었어. 화자 1번. 자, 감녀가 나와서 안녕, 너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어디 가는 길이야? 라고 했더니 을녀가 잘 만났다.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막 썰을 풀기 시작하죠. 감녀도 얘기를 하고 을녀도 얘기를 했습니다. 주고받음이 있는 걸 대화 형식이라고 해요. 근데 청자가 듣고만 있어. 청자가 대답을 한 번도 안 해줘. 그럼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하지만 청자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대화체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어? 누가 주머니에 손 넣고 앉아있노? 손에 펜 들어야지. 자, 하면 다음 페이지 영탄 적어줘 볼게요. 감탄의 형식에다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감탄의 형식. 그리고 파란 글씨 전부 다 쓰세요. 감탄의 형식이랑 감탄형 종결어미가 쓰인 것을 말합니다. 종결 어미는 뭐랑 결합하죠? 어간이랑 결합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다 할 때 아름답까지가 어간이지 아름답구나. 정말 예술이로다 이런 식으로 어간과 결합하는 게 어미입니다. 자, 그 밖에 감탄사는 얘가 풍사를 말하는 거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나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야. 고전에서는 어와나 어즈버 같은 감탄사가 많이 쓰이고 현대에서는 아 같은 감탄사가 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얘네들은요 옆에다 밑줄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표현들이야. 그러면 뭐라고?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려고 쓰는 말들이라고. 자, 다음에 5번. 잠깐만. 유리창. 이거 무슨 작품인지 한번 얘기해볼까?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했을 때 너가 누구지? 아들입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이거 자식의 죽음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써놔. 자식의 죽음. 유리창 위에 써놓으세요. 아니면 여기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밑에 써도 되고. 자, 자식이 죽은 상황을 나타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리창에다 입김을 후 하고 불어. 그러면 그게 마치 자식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다가 다시 이게 없어지면은 또 닦고 후 하고 불고 하면서 자식의 환영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입김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혼자구나, 내 자식은 없구나 라는 걸 느껴. 그래서 외로워. 하지만 그렇게라도 자식의 환영을 보니까 기쁘거든. 하여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무슨 표현?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게 된 거야. 자식의 환영을 보면서 좋지만 반대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 느껴져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인 거야. 됐고, 5번 담담한 어조. 담담한 어조는 감정을 절제합니다. 밑줄. 감정을 절제해서 억제하여 표현하는 거 담담한 어조고요. 단정적 어조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해라 분명하게 결정해서 표현하는 게 단정적 어조야. 지난주 클리닉에 나왔지? 예를 들어서 카리나는 신이다 라고 하면 이것도 단정적 어조입니다. 끄덕끄덕 하고 있네. 어떻게 그렇게 예쁜데 춤도 그렇게 잘 출 수가 있지? 미친 사람이야. 성격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음 7번 명령적 어조. 명령은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라 또는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다음 8번은 애상 아까 했지 슬픔이라고 슬퍼하는 느낌. 격정적 어조 밑줄 그어줘.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얘들아 반대말 위에서 찾아봐. 뭘까? 반대말 감정 절제하는 거 뭐였어? 담담한 어조. 감정 절제하지 않고 전부 표출하고 있으면 격정적 어조라고 말합니다. 잘했어요. 문제는 숙제로 해오시고 이제 오늘의 문제를 풀러갈 건데 뭐 하냐면 3번 보기를 먼저 봐야 돼요. 단가육장. 이거 금방 풀어되게. 단가육장은 자 밑줄 한번 그어볼까? 제목으로 시작하는 정보 주는 보기네요. 지난주는 정보 안 줘서 힘들었는데 그지? 자 귀양살이를 하는 작가의 삶에 대한 성찰,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귀향지에서 답답함과 외로움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래. 오! 그러면 이게 화자의 정서 태도이고 화자의 상황이겠네요. 맞죠? 이신희는 자 작가에 대한 정보를 줘. 정치적 격변기를 살아가면서 임진왜란 때는 의병 활동도 하시고 전란 이후에는 목민관으로 덕망을 떨쳤대. 자 목민관 밑줄 긋고 써놔.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아십니까? 그 목민심서가 목민관으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 요즘으로 치면 뭐가 비슷하냐면 구청장, 시장, 도지사 정도가 비슷합니다. 조금 더 작은 마을을 다스리는 관리. 수령, 사또, 사또, 수령 그것들을 목민관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대북파가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유폐하자, 폐위하자라는 의론을 제시하자 반대하다가 유배를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분이 중요시한 가치가 뭔지 좀 느껴져?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들고 일어나 충성심을 가지셨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가졌지? 그 다음 어떻게 영창대군 엄마를 유폐하자니 이게 말이 되냐? 영창대군 어머니면 당신에게도 어른이 아니냐? 어떻게 유폐를 할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반대하지? 효를 또 중요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충과 효 같은 유교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봐. 자, 여기까지가 작품에 대한 정보입니다. 얘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시간은 딱 4분만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할 겸 시간이 남으면 시어의 상징적 의미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중요한 거 나중에 집중해.
1번을 추가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모자라신가요? 자, 이제 골라. 이제는 골라. 작품에 대한 정보를 아까 그만큼 정리를 했으면 한 이 정도에는 이제 풀어야 돼. 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작품 해설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 봐봐. 1장부터. 자, 대장부로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잖아. 해야 하는 일, 해야 하는 사업은 일이라고만 생각하십시오. 해야 하는 일 아냐 모르냐, 효제 충신 말고 다른 일 할 일 있냐? 사람의 도리 중에 할 일이 다만 이것, 효제 충신뿐이다 라는 거야. 그럼 효제 충신은 무슨 뜻인데? 효도. 쟤는 형제끼리 지키는 우애. 키워드만 적어. 충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 신은 믿을 신자야. 믿음. 친구 사이의 믿음. 부무유신이라는 말 알지? 친구 사이의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효도와 우애의 충성과 믿음입니다. 자, 됐슈. 그 다음에 그래서 얘 1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얘기해. 근데 좀 특이하지 않아? 자기 정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사람이라면 이거는 지키고 살아야지 왜 이러면서 꼰대 발언을 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3번의 복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해봐. 왜 그럴까?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였다고 했어? 작가가? 유배 갔다고 했지. 유배 왜 갔죠? 임목대위 폐위에 반대하다 갔지. 그러니까 화자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효를 지키려면 그러면 안 되잖아.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고 반대를 하다가 지금 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귀양 갔을 때 내가 귀양 간 이유, 그 다음에 귀양 갔을 때 나의 태도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난 이래서 반대를 했고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2장. 남산에 많던 소리 어디로 갔는가 라고 하는데, 자, 남산 위에 목멱이라고 쓰십시오. 옛말로 이걸 목멱이라고 하거든. 관동별곡 보면 이 그림자를 목멱에 다히고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 남산에 닿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왜 갑자기 남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남산 어디에 있어요? 인천에 있어? 경기에 있어? 서울에 있어? 한양에 있었지요. 그쵸? 옛날에는. 자, 한양인데 한양에는 누가 계십니까? 임금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남산이라고 하면 임금이 계신 곳을 나타내는 의미로 많이 나타나. 임금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시어로 많이 쓰입니다. 써놨지? 임금이 계신 곳. 자, 거기에 많던 소나무가 다 어디 갔냐라고 얘기를 해. 자, 이거 소나무잖아. 소나무는 옛날에 뭐 상징했어? 지조와 절개에 상징했었지? 지조와 절개를 가지는 충신들이 다 어디 갔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충신들이 다 없어져 버린 뭐가 나타나? 상황이 나타나고 아이고 다 어디 갔노 하는 정서, 안타까움이 함께 나타나고 있네. 요거 다 읽었지? 난 후에 부근이 도끼가 그렇게 날랬단 말이야. 아유, 그래서 이 소나무 다 베버린 거야? 야, 이 도끼가 소나무를 베어버린 것이니까 쌤이 세모를 쳐둔 거야. 그럼 이 난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 왜 임진왜란이라고 생각했어? 야, 임진왜란 때문에 충신들이 다 없어졌어? 사실 이거 EBS 해설 보면 저 나는 임진왜란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자, 한번 볼게.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에 앞장섰다. 전란 이후에 백성을 잘 다스렸다. 그 다음 광해군 지지 대북파가 영창대군 어머니 유폐하다가 반대해서 유배 가게 되었다. 이러거든요. 근데 있잖아. 이때를 뭐라고 했냐면 정치적 격변기라고 했어. 저 난을 임진왜란 할 때도 란이 쓰이긴 했지만 이 란이 무슨 한자냐면 혼란이라는 뜻이야. 그럼 임진왜란만 혼란한 거야? 얘도 혼란한 상황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쟤를 단순히 임진왜란이라고 보기보다는 쌤은 혼란한 상황으로 보았어. 그냥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임진왜란일 수도 있고 또는 정치적으로 임목대비 유폐를 두고 반대와 찬성파로 나뉜 그 정치적 혼란일 수도 있고. 근데 앞에 소나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으니까 전쟁 때 충신들을 숙청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맥락까진 보여주지 않았잖아. 그치? 임목대비 유폐 때문에 내가 유배 왔다 라는 언급을 했으니까 임목대비 유폐권을 두고
충신들이 귀양을 가버린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적 혼란으로 해석할 겁니다. 그 혼란 이후에 충신들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야. 하지만 두어라 우로 비와 이슬이 깊어진 다음에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그럼 비와 이슬은 무엇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거지? 소나무를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거지. 근데 아까 소나무가 뭐였어? 충신이었죠. 충신들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람 누구야? 내가 돌릴 수 있어? 임금님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로는 임금의 은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임금의 은혜가 깊으면 소나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노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내가 소나무를 다시 보고 싶은 거지? 저 충신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죠? 소나무를 다시 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잠깐 1번 문제를 보고 올까? 쌤이 원래 해설 다 하고 하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1번 이 답을 2번이라고 한 친구들이 많더라고. 상징적 자연물을 활용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킨다. 우리 방금 본 거 2장이죠? 자, 상징적 소재가 뭔데? 우로야? 그럼 화자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줘? 내가 우로를 내리게 할 거야? 아니지.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지. 임금께서 마음을 먹어주시면 그러면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 맞죠?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1번은 2번은 답이 될 수 없어. 자,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3장 볼게요. 창밖에 새우가 옵니다. 자, 새우는 그냥 이거 교양 삼아서 한 번만 할게.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거든? 무슨 계절일까?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자, 겨울에 뭐가 내리지?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저 가을엔 뭐가 내리죠? 눈이랑 비슷한데? 그치, 서리가 내립니다. 여름에는 어떤 비가 내려요? 새우가 무슨 새자지 저게? 그치, 가느다란, 얇은이라는 뜻이야. 가느다란 비가 내려요 여름에? 장대비가 쏟아지죠? 여름 아닙니다. 새우 언제 내려? 봄에 내립니다. 그래서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야. 창밖에 새우가 오고 뜰가에 제비가 날아다닙니다. 제비가 나니까 적객의 회포가 깊어져. 저 제비를 보고 한숨을 쉬고 있어. 왜 이렇게 한숨을 쉴까요? 적객은 귀양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비는 날아다니고 있지요? 제비는 자유롭게 날아다녀. 마치 자기 맘대로 날아다녀. 근데 귀양 갔으면 자유가 있어 없어? 자유가 없지. 부자유한 상황이야. 그래서 제비와 적객, 즉 화자의 상황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거지. 자기는 자유롭지 못한데 자유로운 제비를 보니까 자신의 처지가 상기되면서 한숨이 푹푹 나와요. 자, 그럼 이때 제비, A의 제비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제비는 날아가고 있었을 뿐이지. 근데 그걸 화자가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어. 그치, 정서를 환기하는 뭐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 귀양 온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공양의 제비와 같아요.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제비가 쫑알쫑알 뭐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나 보네? 그쵸? 그럼 여기 제비 소리가 들리는 거 같지? 무슨 심상이 나타나?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제가 어쩌고저쩌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 자꾸 떠든다는 얘기지 지저귀는 게 느껴져 청각적 심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어즈번에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자, 이 널로만 하노라를 옛날엔 뭐라고 해석했냐면 너보다 많구나 라고 해석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거 원문을 보니까 하노라가 이게 너로 인해서 내가 풀어냈다 라는 걸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화자가 왜 시름을 풀어낼 수 있었어? 제비가 옆에. 난 친구가 없잖아. 그치? 나 친구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시름을 풀어냈어? 쫑알쫑알거리는 저 제비랑 얘기를 한 거겠지? 그래서 제비 덕분에 시름을 풀어내게 된 거야. 자, 그러면 2번 문제 답 몇 번일까요? 1번 문제 답 청각적 이미지 쓰인 거 일단 맞아. 그 다음 2번의 답 이거 뭐야? 4번인 거야. A는 화자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다. B는 시름을 풀어내는 대상이다. 쟤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친구가 없고. 넌 누구한테 얘기했어? 제비한테 얘기한 거야. 다시 돌아와서 5장 인간의 유정한 버친구는 밝은 달밖에 없어. 천리 밑줄
이 먼 길을 멀다고 하지 않고 간 데마다 따라왔어. 반가운 친구가 다만 너 달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해. 자, 달이랑 나랑 친구인데요. 여기 일단 밑줄 천리. 천리를 멀다고 하지 않고 달이 나를 따라와서 우린 진짜 찐친이래.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천리라는 말을 왜 썼을까? 화자가 어디로부터 천리를 지금 멀리 떨어졌지? 어디지? 한양. 그렇죠. 맞아요. 이 옛날에 천리라는 표현은 한양에서 관외 지역까지, 관문 바깥까지, 이때까지를 천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관문은 임금의 통치가 직접 미치는 곳이라는 뜻으로 쓰였어.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양이라고 생각해. 그 한양 바깥으로 내가 밀려나갔을 때 천리 만리, 천리 밖, 임금님 계신 곳이 천리,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좋았어. 자, 다음 서로의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문을 열을 때, 아이고 눈설자거든. 눈이 왔는데 매화를 보려고 하는데, 맞다, 매화는 대단하네. 눈이 왔는데 피어나네. 그래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해요. 충신을 상징하지요. 자, 눈이 왔어. 매화를 보려고 창문을 여니까 향기가 가득해요. 후각적 심사. 그래서 1번 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예요. 1번 문제 답 4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들아. 눈이 많이 왔는데 매화가 여전히 향기를 뿜어내고 있어. 아, 눈이 오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네요. 여러분, 이 매화 누굴까요? 충신인데 누굴까요? 그렇지, 화자 자신이야. 나 귀양 왔잖아. 내 주변에 다른 충신 있어? 그런 얘기 없었잖아. 보기에도 정보 없고 시에도 힌트가 없죠. 그럼 누구겠니? 나 자신이야. 그러니까 나의 지조와 절개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음 호접이 이 향기를 알면 애끈일까 하노라. 애끈이다, 슬퍼한다는 뜻이야. 혹시 호랑나비가 이걸 알면 슬퍼할까? 그럼 호랑나비 누굴까요? 나의 지조와 절개를 알고 슬퍼할까? 화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슬퍼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치? 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누굴까요? 임금. 그렇죠. 잘했어요. 그래서 호랑나비는 임금을 뜻해요. 아이고, 누가 가르쳤어? 누가 이렇게 잘해? 훌륭해. 자, 그러면 잠깐 이제 내가 풀었던 나머지 3번 문제 한번 읽어봐봐. 답 맞는지. 맞는 것 같아? 답을 맞춰볼까요? 자, 3번 문제 1번부터. 인간의 도리를 효지충신이라고 했다. 반대의 목소리를 낸 거,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다한 거. 작가의 삶의 태도 잘 드러나 있죠? 1번 맞아요. 근데 2번. 난 후 이 도끼 때문에 사라진 소나무를 깊으면 다시 볼 수 있다고 믿어. 근데 내가 전쟁에 참전했을 때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해? 아까도 말했지만 나 스스로 극복하려는 게 아니야. 상황이 바뀌어서 우로가 내리면 소나무를 볼 수 있겠지? 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낸 것뿐이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힌트를 주는 시어도 없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도 아닙니다.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5번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자, 4번에서 명월만 오고 있다 외로운 처지죠. 딴 사람은 없죠. 5번 매화향기가 짙다 자신의 강직한 태도를 관습적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혹시 관습적 상징 뭔지 아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나요? 그러면 여기 관습적 상징이라고 써놓고 여러분은 여기다 필기할게. 쌤은 옆에 필기한 거 보여줄게. 관습적 상징은 요런 걸 말합니다. 문화, 어떤 국가, 민족이 공유하는 상징 이걸 말해요. 요것만 써줘 얘들아. 관습적 상징은 특정 문화권이나 어떤 나라나 특정 민족이 공유하는 상징을 말해. 예를 들어서 매화 있잖아. 매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웨덴 여행을 갔어. 스웨덴 사람한테 Do you know 매화? 매화 means 충신. 얘기해봐. What is 매화? 이럴 거란 말이야. 매화 뭔데 그게?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특정한 문화권에서만 통하는 상징 이런 걸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에 반해서 이건 듣기만 해.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상징이 있어. 이런 걸 원형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생명을 상징하는 거. 우리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죠. 근데 물에 빠지면 또 죽지. 여기
요단강을 건넌다. 그 다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스틱스강을 건너면 저승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문화권을 가리지 않고 물은 또 죽음을 상징하기도 해. 또 물을 통해서 정화, 깨끗하게 만들어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상징이야. 이건 원형적 상징이라고 해.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현대시와 관련한 여러 개념을 배워봤어요. 복습 잘 해두시고 일단 제가 전달할 건 여기까지.